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춘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주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만주에 관해서 미국의 학자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미래학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 얘기 좀 들려주십사. 이거 뭐 말씀드립니다.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책 한번 보여주시죠. 이 책인데 네. 우리말로도 번역이 나왔습니다. 이 책 번역 나왔는데 100년 후 세계라고 100년 후 세계라는 김영사에서 나왔죠. 2010년인가에. 그렇죠. 책이 제가 잠깐 있는데 빨간색 표지. 한번 볼까요? 네. 잠깐 내가 갖고 한번 갖다가 보여주시죠. Next 100 Years라는 책이고요. 한국말로 된 건. 한국어 번역본은 이제 이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22세기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앞으로 100년이니까 2100년 이 맨 마지막이 이제 2100년 끝날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2099년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책이 조금 좀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의 상식하고 다른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정학으로 국제 정치를 분석하는 분인데 지정학적 분석은 잘 안 틀립니다. 왜 잘 안 틀리냐 하면은 지정학은 지리는 이게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이 미사일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지정학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미사일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넓은 땅이 더 유리한 거예요. 조그만 나라보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정학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국가 이거는 뭐 참 1000년이 지나도 반도국가고 뭐 2000년이 지나도 이거를 안고 그 해양하고 대륙을 항상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이 위치가 약할 때는 아주 힘들어지죠. 세면은 대륙으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지정학은 항상 잘 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국제 정치를 보는 그 기본 개념이 기본 시각이 지정학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그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예측한 거가 잘 맞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까지도 저도 그 별명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아예 지금은 교수를 그만두시고 자기 부인도 이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아예. 근데 연구소의 이름이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스트레포 해갖고 본 뜻은 Strategic Forecasting, 그러니까 전략적 예언 연구소라고 돼 있죠. 이분이 그 예언을 이 정보도 무지하게 좋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도 이분한테 이제 자문을 구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100년 후라는 책 그리고 10년 후라는 책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예언을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예언이 많은 다수설하고 틀리는 예언이 중국은 21세기의 패권국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이 책 보면은 이 책의 5장이 중국에 관련된 장인데 그 5장의 제목이 중국 2020년 그리고 땡땡 점 찍고서 영어로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 그러니까 2020년에 중국은 그럼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 벌써 2016년이고 이 책 나온 지는 한 3, 4년 됐죠. 그래서 아주 좀 너무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계속 클 거다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이 크지 못하는 사람 더 이상 못 클 거다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중국이 클 거다라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익스트라폴레이셔니스트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거는 대입한다 그런 뜻인데 그 사람들이 중국이 앞으로
50년 후 또는 40년 후에 미국을 앞서서 세계 1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지난 30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 눈부시게 네,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 더 하면은 네. 미국을 앞설 거다. 그는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은 아니 이 지구상에 최근에 그 경제 성장을 막 그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한국도 뭐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이 전부 30년 정도밖에 그 고속 성장을 하지 못했다. 아시아의 사용. 사용이. 사용. 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이제 그 이 경제 성장률이 침체기로 침체되고 들어갔다. 네. 그래서 그 이 지난 30년을 앞으로 30년에 대입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프리드맨이 바로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버블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버블러. 네. 그러니까 이제 거품. 익스트라 네. 중국이 이제 거품이 터질 거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막 낮아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미국을 앞선다는 것은 그는 대입을 해봐야지 지난 30년을 미래 30년에 대입을 할 경우에는 그 말이 맞지만은 그게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30년간 성장하지만 그 이후에 또 30년 똑같이 성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성장이 뭐 눈부신 성장이고 세계에서 그런 성장이 없던 건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30년 더 간다는 것은 벌써 아니라는 게 지금 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국이 뭐 8, 9% 성장할 때 이렇게 예측한 사람인데 중국이 지정학으로 아주 나쁘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일단 그 지난 500년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제패한 그러니까 세계의 패권국은 무조건 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바다의 왕자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양 국가여야 한다라는 그건데 중국은 본질적으로 해양 국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프리드맨 교수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정학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너무나 불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그 넓이는 중국하고 미국이 거의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트릭을 쓰자면은 땅 넓이는 중국이 세계 3등, 미국이 세계 4등입니다. 네. 영토는 미국이 3등, 중국이 4등입니다. 네. 그래서 땅 넓이하고 영토인데 왜 등수가 다르냐? 땅 넓이하고 영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금 개념의 차이가 뭔가요? 그거 아주 재미있는 차이인데 네. 저도 사실 맨 처음에는 어느 네. 체계를 보면은 땅 넓이가 미국이 세계 4위로 나오고 네. 어떤데 영토가 미국 3위로 나오고 1위, 2위는 이제 러시아와 카나다. 카나다가 네. 1등, 2등 뭐 그건 고정이죠. 네. 그래서 그 재밌는 거가 5대5 있죠. 5대5. 네. 미국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네. 그 물 넓이를 빼면은 땅 넓이는 중국입니다. 그 물넓이 그 5대5 하나는 한반도가 그냥 통으로 들어갈 그치. 만큼 넓으니까. 네. 5대5가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양쪽에 네. 걸쳐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100% 거의 100% 미국에 있는 거가 미시간호입니다. 네. 미시간호의 넓이가 폭이 150km에다가 길이가 90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퐁당 빠집니다. 네.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은 중국이 조금 더 넓은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넓이가 같다는 소리죠. 그런데 넓이가 같은데 국경선의 길이가 중국이 1.84배 미국보다 더 깁니다. 미국은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 그냥 간단하네요. 이게 멕시코, 캐나다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동쪽, 서쪽 그걸 다 국경으로 치는 거죠. 네. 바다 국경선까지 쳐서.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게 생긴 거고 네. 중국은 막 꾸불꾸불하니까 같은 넓이라도 국경이 꾸불꾸불하면은 더 길게 나오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일단 국경선이 길다는 것은 미국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 되죠. 지켜야 할. 그렇죠. 네. 지켜야 할 길이가 선이 길이가 더 기니까요. 길다라는 얘기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중국은 이제 세계 패권국이 되기에는 미국보다 이제 둘이 다툰다면 네. 훨씬 불리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 뭐 프리드맨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프랑스 그러니까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수십 년 했던 분이 그 주세랑이라는 대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을 부러워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세계에서 이렇게 국가 안보가 좋은 나라도 없다. 네.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위에는 북쪽에는 허약한 이웃 캐나다가 있고 남쪽에는 더 허약한 멕시코가 있고 네. 그 사람 얘기가 동쪽에는 물고기, 서쪽에도 물고기가 있는 네. 나라다. 뭐 물고기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쟁도 할 이 필요가 없고. 예. 태평양 대전.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속 편한 나라가 속편하고 없다. 국가 안보가 좋은 나라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군사 전략을 보면은 미국군은 전원이 해외 원정군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군은 그렇네요. 전부 원정군이에요. 네. 본토를 지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군은 근무하러 나온 것이고 미국으로 갈 때는 쉬러 가는 거죠. 개념적으로.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의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아주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단 한 나라도 중국하고 이렇게 친하거나 친화적인 만만한 나라가 나라가 없다는 게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흔히들 잘못 알고 있지만은 북한도 1000km 이상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 말 안 듣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은 결코 진짜 우호 국가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죠. 그다음 러시아도 있고 러시아는 몽골. 뭐 러시아, 몽고 그리고 저쪽 서쪽으로 가면 그 탄자 붙은 나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는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죠. 그 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적대국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인도 있죠. 베트남. 네. 베트남 있죠. 그리고 바다 건너서는 대만 있고 필리핀 있고 일본 있고. 네. 그래서 지정하기 이렇게 나쁜 나라가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전부 원정군이라고 볼 때 중국군은 국경 수비군입니다. 그리고 국내가 혼란하다 보면은 폭동 진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해외 원정군끼리 붙어야지 그것이 패권 경쟁이 되지. 한 나라는 전체가 바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 또 다른 한 나라는 국경을 지키기에도 힘든 그런 불리한 상황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국이 경제력이 크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패권을 가지고 장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본 것이 이제 프리드맨 교수의 얘기입니다. 100년 후 next 100 years 100년 후 22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 시대가 온다. 이 책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거가 중국이 이제 세계 패권국이 되지 못한다라는 2020년에 종이 호랑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미국의 패권은 계속된다.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 100년을 간다. 여기 태양의 제국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거는 뭐 영문에는 그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번역한 분이 이 뭐 번역을 잘 했습니다. 태양의 제국이라는 거는 바로 이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는 그 미국 그 태양의 제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2100년에도 이제 세계 최강으로 남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책이죠. 일본, 터키, 폴란드는 각각 러시아 붕괴 이후 한층 더 자신감을 갖고 미국에 맞설 것이다. 일본 얘기가 이제 터키하고 일본 그리고 폴란드를 그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나라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일본이 몰락한 거로 치는데 이 프리드맨 교수는 일본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딘가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국가가 거의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킬 때 그냥 나라를 대폭 변하게 하는데 그게 그 폭력 같은 것을 활용하지 않아도 그것이 가능할 정도의 그 말도 안 듣는 국민의 나라다라는 말이 나와요. 정말 일본 사람들이 순응한다는 그 사실에 이 사람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 사람은 중국보다도 일본이 더 그 강대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일본을 위험하다고 치는데 이 사람이 일본을 위험하게 치는 거는 일본이 작습니다. 지리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나라가 힘이 넘치면은 폭발한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제국주의적이 되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크기 때문에 그래도 속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일본은 마치 옛날 영국이 힘이 넘치면 바깥으로 나가듯이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더 위험한 나라일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뭐 국제정치 ABC는
첫 번째는 자기 힘입니다. 네. 일본과 뭐 하여간 우리 적이 우리를 건드리지 잠재적이죠. 뭐 적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우리 힘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동맹입니다. 네. 동맹은 뭐 국제정치 역사 시작된 이래로 있는데 동맹이 그러니까 국가안보론의 기초는 나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겁니다. 네. 위협을 줄이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을 줄이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노력이고 두 번째는 나의 힘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국가안보로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치면은 외부의 위협을 줄이고 그러니까 외교도 하고 가서 잘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위협을 줄이고 내 힘을 늘리는 것. 네. 그거 방법인데 내 힘을 늘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힘 그리고 동맹 그겁니다. 네. 그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세계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동맹으로 오래 남을 수 있느냐 하는데 거기에도 또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동맹은 멀어야 돼요. 네. 먼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미국이 이쁜 나라라는 거가 아닙니다. 미국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영토적인 그 테리토리얼 인터레스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네. 것이죠. 동맹을 하더라도. 그렇죠.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다면은 굉장히 안 되죠. 우리로서는 그건 위험하고 뭐 위험한. 그러니까 이제 멀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 뭐 스타일도 미국은 또 그 리버럴하고 민주주의적이라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은 일단 멀다는 사실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은 없는 나라다는 얘기죠. 조지 프리드만은 러시아의 몰락과 붕괴를 예언했네요. 그렇죠. 그 뭐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추워서 나갈 수가 없고 저 위쪽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동서가 너무 멀고. 그러니까 네. 그 통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쪼개질 때 열 몇 개로 쪼개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잘 뭉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이 잘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국가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 어떤 뭐 이 조지 프리드맨은 아니지만은 중국을 미래를 조금 좀 어둡게 보는 학자들 중에는 중국이 이게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명이죠, 네. 문명. 그러니까 중국은 문명인데 뭐 그 정도로 인구도 많고 크죠. 근데 지금 중국 정치가들이 이거를 일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핸들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분할론도 조심스럽게 그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제일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이 무지하게 예민한 겁니다. 정치가들이. 그 영국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너무 다양하고 인종이 많고 네. 55개 정도 이렇게 그 다른 족속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만주에는 조선족 살고 있고 그러듯이. 그리고 지금 노골적으로 이제 분리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데가 티베트하고 위구르. 신장이거든요. 그런 데는 진짜 그 뭐 어렵죠.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는 뭐 일이 일어나면 가서 기관총으로 쏠 정도로 그거 안 되면은 뭐 언제라도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갈라진다고 예측하는 국제 정치학자들은 중국이 몇 개의 나라로 갈라진다고 아니 예측합니까? 뭐 몇 개의 나라라고는 안 돼 있는데 네.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나라는 그 원심력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야, 난 독립돼 갖고 다른 나라가 되고 싶어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네, 그런 지역은 사람은 없죠. 아예 없죠. 네.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서로 뭐 미워하고 또 지역 헐뜯고 감정이 어떠니 해도 네. 따로 살자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북한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가 네. 지금. 그런데 중국은 따로 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학자들 이렇게 논문 보면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센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 사상, 그러니까 붉은 홍자를 쓰는 홍, 그리고 그렇죠. 테크노크라트 전문가 전, 그래서 홍전 논쟁의 뿌리는 북경과 상하이의 지역 감정이다. 이게 또 강남과 북의 그렇죠. 지역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학자도 그렇죠. 있더군요. 그렇죠. 뭐 어느 그 학자가 국제정치학자는 아니지만은 양자강을 보면은 강남하고 강북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네.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역이 뭐 이렇게 멀고 방대하고 제가 지난 학기에 그 학교에서 그
세계화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우리 네. 반에 그 중국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한글 아주 잘 쓰는 학생인데 그 친구 학기말 시험 답안지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와가지고 그 세계화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네. 자기는 그 동안에 상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중국이라는 중국인이라고? 생각은 별로 생각한 적이 없는 것 네. 같다라고 답안지에 쓴 걸 보고서 이게 이야.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신장 중국의 그 구심력이 약해지고 원심력이 세지면 국제 정치학자들은 신장 위구르가 독립해 나가고 신장 위구르가 지금 뭐 독립한다면 제일 먼저 일 가능성이 예, 있는데 그럼 이제 티벳도 떨어져 나가고 티베트도 네. 뭐 항상 뭐 그 스님들 뭐 불에 타 죽고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우 중국의 미래에도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죠. 네. 아직까지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왔고 그랬는데 중국의 미래 중에서 또 하나 아주 그 불길한 거가 그건 우리도 그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인구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그 영어로 데모그래피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남자, 여자 뭐 일할 수 있는 네. 이런 거 쭉 다 종합해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인데 중국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아주 좀 이렇게 그 이 통계 상황이 나쁩니다. 지금 13억이라고 발표하지만 어떤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인구는 한 말씀이시나요? 13억 5천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 일단은 작년에 나온 통계 보면은 중국에는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네. 40대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40대가 제일 많은 거는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40대가 인생 중에서 한참 일도 네, 많이 경제 하고 활동 많이 건강하고 하고, 경제 네. 활동도 좋고 그러니까 당장은 문제가 보이질 않는데 밑으로 갈수록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0년 후면은 40대가 이제 70대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거꾸로 세우는 모양의 인구 분포가 나타나는데 지금 그 인구 통계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일본이 이렇게 그 고생하는데 일본은 그래도 부자가 된 후에 늙은 나라다. 네. 그리고 한국을 보고서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분이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그렇죠, 계속 그렇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 다음 회에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